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한국 경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 이슈와 관련된 것만 좀 한 거고요. 오늘 이제 그 본 주제 벌써 한 30분 지났죠.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벌써 지나버렸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냐면 미국에는 월가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거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의 힘이 존재하고 있죠. 사실 뭐 월가가 미국 사회를 장악한 것은 금융자본이 장악한 것은 이미 70년대부터 사실 이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예? 진행되어 왔었고 연준은 사실 제가 과거부터 쭉 얘기해왔지만은 연준은 사실 그 달러 찍어내는 곳이고 달러는 미국의 힘이잖아요. 예? 미국의 힘이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월가 이익에 복무를 해왔다. 특히 80년대 이후부터는요. 예? 예, 해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하고는 똑같이 대비시킬 수는 없지만은 한국에는 부동산 카르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곳은 한국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카르텔의 공적인 영역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카르텔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모피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월가가 이제 미국을 먼저 간단하게 좀 이제 정리하고선 좀 갈게요. 이걸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 개개인들을 보게 되면요. 개개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일수록, 예? 아니면 본인이 경제적인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예?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사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고가요, 금융자본 논리에 스스로 그러니까 굉장히 포획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과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이 2010년대 이후에 새로운 혁신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소위 말해서 혁신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자사주 매입이라는 열을 내고, 예? 차입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는 지금 뭐냐면은 이 금융 완화, 초금융 완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수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본은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자금이요? 투자 자금이요.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를 우리 그게 경제와 경영학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예? 그렇죠? 대중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그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사주 매입은 뭡니까?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업이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돈을 확보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혁신을 만들려고 이런데 기업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보게 되면 오늘날 기업들 대부분이 이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회사잖아요. 유한 책임이 뭡니까? 책임에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채권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하고 채권을 발행한다고 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요.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유감스럽게도 기업이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투자자들이니까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거기는 책임이 이제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회사채를요. 남들한테 차입을 한 거잖아요. 차입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는 기업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개인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주주들은요. 그렇죠? 그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게 영국에서 저는 역사를 공부해서 제가 아는데 영국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험한 투자를 그러니까는 장려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로 준 거예요.
대륙법상에서는 그건 일종의 뭐냐면은 소위 채무자들의 권리와 충돌한다 해가지고 그게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국의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회사는 주주들한테 굉장히 많은 특권을 해주고 있어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환경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을 뭐 이렇게 좀 만들어냈거나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기업은 그 기업의 개인들은 그러니까 별로 책임 안 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그러니까 손실을 떠넘기는 방식인 거예요. 손실을 떠넘기는 방식이죠. 왜? 그게 주식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씁니다. 유한책임회사. 책임을 굉장히 책임을 굉장히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특권입니다. 그냥 특권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당연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자본의 논리에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포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본의 이익이 곧 우리 사회의 이익과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인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거 보잖아요. 재벌 총수들이 그러니까는 감옥에 가게 되면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은 그 재벌 기업이 그러니까 당장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랑 똑같죠. 예? 근데 우리도 보게 되면요 금융자본 논리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굉장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가의 행복한 연주라는 게 있다면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냐? 어떤 분이요? 그건 뭐냐면은 월가에서 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연금 운용하고 있죠. 연금 운용하고 있지. 금융회사들이요. 그 연금이 잘 운영돼 연금이 많은 수익을 내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이 그러니까는 월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 주식을 막 매입해주고 값싸게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해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 사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오르는데 연준의 목적에 돈을 찍어가지고 주가 부양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연준의 목표 중에요? 오히려 그렇게 할 거면요. 돈 찍어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저는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공정하다고 봐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배제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월가 타격은 미국의 국민들의 피해라는 논리, 이 논리로 그러니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그러니까 이 감옥에다 쳐넣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는 피해를 볼 것이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이라는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대마불사 논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항상 보게 되면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결국 다 풀어주고 이런 식의 이게 자본주의 경제입니까? 예? 왜 월가 타격이 미 국민의 피해하고 이게 등식업니까? 예? 월가가 돈을 벌면은 무슨 미 국민들하고 같이 나눠갔습니까? 월가의 이익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미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월가의 이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가의 미국 경제하고 미국민의 삶이 인질이 되어 있어요.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월가의 금융자본의 이익을 지켜주는 역할이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고. 예? 그러면 이런 논리가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돈 찍고 금리 내려가지고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는 이 몰락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것도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금리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이 금융안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건데 뒤에서 좀 말씀할게요. 그 얘기 전에. 자, 이 그림이 그 밑에 이제 출처를 밝혀놨지만은 공공부채와 불평등 그리고 권력, 현대 그러니까 이 부채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 이제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책에서 이제 발췌한 그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실선 이게 과거에도 한번 제가 한두 번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실선은 뭐냐면요, 공공채무,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가채무지요. 공공채무는 대부분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 정부 국채요. 이 국채 중에서 상위 1%가 소유하는 비중입니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이 비중이에요. 근데 이게 저기 1970년경에 한 15% 정도에서 20%도 안 되는 수준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거의 60% 근처까지 치달아 올라가잖아. 2010년경 되게 되면요. 예? 왜 상위 1%가 정부가 발행한 국가 채권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기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점선은 뭐냐면요, 상위 1% 가구의 자산 비중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해서 금융화가 진행되어지면서 금융자본의 논리로 우리가 사회가 재구성된 것을 금융화라 했잖아요. 금융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어요. 소득 불평등보다도. 예? 자산 불평등은 우리가 세습 사회를 만드는 하에게 우리가 굉장히 이 불평등 사회를 구조화시키고 공고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자산 불평등으로 저는 이제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위 1% 가구의 자산 비중, 즉 뭐냐면 불평등하고 같이 이게 진행되어져요. 같이 진행되어져요. 왜 상위 1%가 공공채무를 이렇게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을까요? 늘리면서 왜 불평등은 더 심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게 되면요, 금융자본의 논리가 이해가 되집니다. 이 그림을 해석을 할 수 있으면요. 이 저자의 책에서는 여기서 명백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책 제목에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퍼블릭 뎃, 국가채무, 공공채무하고 불평등하고 권력, 이게 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예? 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요, 정부 채권을 그러니까 상위 1%가 이 소유를 쫙 늘려요. 늘린다고요. 국가의 경제력,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 자원,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잖아요. 대표적인요. 예? 수단이잖아요. 그게 상위 1%의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월가 출신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독점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회전문 인사가 진행된 이유가 바로 이 배경입니다. 예? 월가에 포획돼 버린 거예요. 워싱턴이요. 정치 권력이. 예? 포획된 거죠. 그 다음부터 뭐냐면 거기에 소위 말해 전문가들은 다 거기에 뒷받침해주는 경제학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뒷받침해주지요. 세상의 힘은 저기에 있고 돈도 다 저기서 나오니까요.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 번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게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 추이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조그만 네모 박스가 지금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조그만 박스는 뭐냐면은 5월달에는 0.5%포인트 인상했었죠. 연준이요. 큰 박스로 되어 있는 때는 언제냐면요, 0.75%포인트 인상했을 때입니다. 0.7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연준에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졌잖아요. 이게 6월 달에 한번 0.75% 올렸잖아요. 그리고 7월 달 하순에 또 한 번 올렸잖아요.
근데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떨어져요, 오히려요. 연준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0.75%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 6월달, 7월달은 더군다나 두 번 연속해서 올렸는데, 오히려 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9월달에 가가지고, 9월달 이후에 이제 막 이제 출렁거리다가, 11월달에 또 0.75% 올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졌어요. 0.75% 연준이 포인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올렸는데, 왜 그러니까는 시장 장기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냐 이거예요. 연말에는 무슨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그거라도 핑계가 있다고 쳐요. 근데 작년도 6월달, 7월달에는요 전혀 그런 경기 침체의 국면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경기 침체 국면 아니고요. 4분기에 성장률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미국이요. 예? 강하게 나왔죠. 고용 지표도 괜찮고요. 예?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예? 월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포트하는, 그러니까는 소위 역 RP를 동원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와 똑같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똑같이 움직임을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10년물이 그러니까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바로미터입니다. 예? 10년물이 되게, 그러니까는 10년물이 방향에 따라서 다른 금리들이 되게가 방향이 잡혀요. 30년 모기지 금리도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똑같이. 예? 자, 연준 개입에 제가 부작용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게 이제 1월 26일자로, 지난주 이제 이제 금요일자로 보게 되면요. 6개월, 연준의 실효금리, 연준의 그러니까 상당 구간은 4.5%잖아요. 오늘 이제 밤 지나면 이제 0.25 또 올리겠죠. 4.75까지요. 상당 구간.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연준이 돈을 이제 그러니까 빌려줄 때 적용하는, 아니, 예치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실효금리가 그거보다 조금 낮게 중간에서 형성된단 말이에요. 4.25에서 지금 4.5잖아요. 그래서 4.33인데, 4.33일 때 지금 보시게 되면요. 2년물 이상,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2년물 이상은 연준의 그러니까 정책금리보다 더 낮아요. 더 낮아. 그럼 우리가 연준이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금리를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대개가. 이게 교과서적인 이게 우리가 예측이잖아요. 근데 더 낮아. 더 낮아요. 더 낮아요. 2년물 이상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요? 시장에, 그러니까 연준이 개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올리면서, 아주 단기 금리는 올리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장기 금리는 내리는, 예? 이런 매니플레이션을 연준이 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월가의 이익에 가하게해서요. 연준 보유 국채 구성의 변화를 봐보세요. 우리가 국채는 되게, 채권은, 우리 이제 경제 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채권하게 되면 영어로 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드는 장기채고요. 되게 미국 국채는 되게 세 가지 종류로 합니다. 빌이라는 말이 있고, 빌도 그러니까 채권의 뜻입니다. 빌. 그다음에 노트라는 말이 있고요. 노트요. 그다음에 이제 본드라는 말이 있죠. 빌은 그러니까 단기. 주로 우리가 T빌 이런 표현을 쓰죠. T가 이제 트레저리, 미국의 재무부가 디파트먼트 오브 트레저리니까는 미국 재무부가 되게, 어느 나라는 재무부가 정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는 재무부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재무부 발행 국채라 이거죠. 단기 국채. 그게 T빌입니다. 그게 파란색 막대기가, 이게 그러니까 단기 국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국채 보유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주황색 선은 뭐냐면은, 노트나 본드. 노트는 대개 우리가 2년 이상, 10년 미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본드는 10년 이상짜리들. 이렇게 우리가 되게,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구분을 하는데, 봐보세요. 본드랑 노트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B를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잖아요. 줄인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연준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는, 매각했다는 얘기잖아요. 매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매각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공급하면 가격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봐보세요. 빌에 해당되어지는 1년 미만짜리들은 되게, 그러니까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올라갈 때 가치도 되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장기 금리는 안 오르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역 RP를 가지고 매니플레이션을 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는 그러니까는 이 미 국채 3개월 수익률조차도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이제 4.7%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올라와 있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는 연준의 정책금리, 소위 연준이 그러니까 정하는 그 정책금리보다는 이 상당 구간 4.5%니까 그것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바로 영향받는 시장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뭡니까? CP죠. 기업 어음이요. 예? 우량 기업, 신용등급 AA 등급의 3개월 90일짜리 기업 어음 수익률을 봐보세요.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문제는 11월 8일 이후부터 거의 안 올라가지고 있죠. 안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뭐랬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 소위 국채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미 국채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예? 당시에 제닛 옐런이 훈수를 두면서 뭐라고 하냐면 RP를 이용을 하면 된다. 해결하라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 연준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장부를 보게 되면은 예? 역 RP가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요. 쫙 상승하던 것이 그냥 멈추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잖아요. 12월 중순까지요. 그 결과인 겁니다.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한 거야. 네? 개입을 한 거죠. 자,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눈에 볼 때 굉장히 좋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고용지표도 괜찮고요. 성장률도 괜찮게 나오고요. 그래서 침체로 가더라도 심한 침체로 안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좋다면은 이것을 소위 말해서 거품 제거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이거 할 용기가 있으면은 연준이 자기 역할 하는 거고요. 이거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힘들어도 미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거 못하면요.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좀비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비화 되죠.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월 달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1월 달 효과도 있지만은. 근데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주가가 지금 너무 뜨겁다.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월가가. 예? 그래서 조만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안정되면서 떨어지면서 이게 생긴 현상이잖아요. 예?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요. 예?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남은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건 바로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실제로 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4분기 이전부터 벌써 보게 되면요. 특히 4분기부터는요. 그럼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러니까 월가에서 전문가들이 채권 수익률하고 주가가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생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붕괴될 가능성까지는 저는 이렇게 내다보지 않습니다. 예? 예? 내다보지는 않아요. 단지 왜냐면 지금 주가가 오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수익률도 지금 구하고 수익률이 지금 그러니까 낮을 거라는 지금 전망도 지금 그렇게 크게 안 보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그러니까는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반응이라고요. 연준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연준이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근데 너무 연준이 기대한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시장이 항상 뭐 연준이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는 않잖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조정이라는 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뭐 대폭락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간밤에 3.4827에서 마감을 했어요.
3.4827에서 이게 언제 때냐면 작년 9월 17일 때입니다. 9월 17일 때야. 나스닥 봐보세요. 나스닥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9월 14일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소위 말해서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왜냐면 9월 17일 이후에 수익률이 쫙 올라가가지고 9월 말에 소위 말해서 영국에서 영국 국채 사태가 터지고 10월 중순까지 막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쭉 떨어지죠. 나스닥도 쭉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기조로 바뀌잖아요. 바뀌죠. 왜? 국채 수익률이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4.45 정도까지 갔다가 한 1%포인트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거의 비슷하게가 되고 있죠. S&P 500하고도 마찬가지예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연준 작품이라니까요. 연준 작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를 보게 되면요. 이게 그 언론들에서는, 뭐 시장에서는 실질 개인 소비 지수를 꺾였다. 이게 뭐냐면요. 연준이 금리 많이 올리지 마라. 이렇게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요. 12월 달에, 지난달이죠. 12월 달에 2.2% 전년 동기 대비예요. 이거는 소비 지출은 그러니까 월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 2.2% 그것도 실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2%가 증가했는데 이게 10월 달이나 11월 달보다 더 높은 증가율이에요. 높은 증가율이야. 그런데 꺾였다고 막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꺾였다고. 아니죠. 뭐 이렇게 심각한 적은 아닙니다. 심각한 건 아니죠. 실질 개인 소비 지출액을 좀 지난 한 5년 정도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계속 여전히 그러니까는 올해 지난해 1월 달까지 1월 달 기준으로 쭉 보시게 되면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혹은 22년까지 보게 되면은 2.4에서 2.3% 정도 이렇게 연평균 증가했어요. 근데 최근 1년 동안에도 연 2.2%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추세, 장기적인 추세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추세라고요. 그러니까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지고요. 나쁘지 않은 추세예요. 그 다음에 개인 가처, 소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는 실질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개인 소득을 보게 되면요. 2020년 후에 좀 꺾였어요. 2020년 이후에. 꺾였거든요. 꺾인 상황 속에서 소비는 여전히 상당히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돈 풀었잖아요. 돈 풀어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여력이. 그거고요. 그래서 22년 작년도만 보게 되면은 10월 달부터 가처분 소득이 또 개선되고 있어요. 정부가 준 돈이 떨어질 정도 되니까는 그다음에 개인들의 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요.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요.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이요. 우리나라는 이게 줄어들고 앉아있죠. 줄어들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하고 우리 경제가 틀리다니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요. 나쁘지가 않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임금 증가율이 꺾였어요. 완전히요. 꺾였습니다. 시급 증가율. 미국은 시간당 임금 증가율하고 주당 임금 증가율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표로 많이 쓰는데 이게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9월달 이후에 그러니까요. 많이 꺾였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돈, 그게 명목단위죠. 이걸로 시간급 임금하고 증가율도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감소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임금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명목 단위로 임금인 거고요. 근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러니까 임금의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그 차액이 실질적인 임금 증가율이잖아요. 그 실질 이제 임금 증가율을 시간급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지만은 마이너스 구간이 거의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물가 상승률 감소 속도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이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명목 단위로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증가율 감소 속도가 더 크다는 거죠. 네?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평균 명목 시급 증가율 보게 되면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꺾였잖아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잡는 이제 대표적인 요인인 거예요. 네? 대표적인 요인이요. 그다음에 주급도 보게 되면 꺾였어요. 주당 일주일 단위로 이제 받는 이제 그러니까 임금들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노동자들이 받는 그 총액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급여 비용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지난 한 10년간 보게 되면은 증가율이 그러니까는 이게 그 증가율보다도 이 팬데믹 이후에 확 증가했었잖아요. 직원들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꺾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인플레율은 그러니까는 진정 국면으로 그러니까는 적어도 꺾인 거예요. 태세는 이제 상황은 꺾인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미국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랑이라든가 유럽하고 달리 그러니까는 주거 비용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주거 비용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데 주거 비용이 그러니까 한 30% 이상 차지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요.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근데 이건 여전히 그러니까 임대료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그러니까는 상당히 오랫동안 목표치 이상으로 그러니까 갈 거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그러니까 한 32%가 이 집세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비용으로 포함을 안 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3분의 1도 안 되죠. 가중치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미국보다도. 네. 이게 포함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이거예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월가가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거품을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좀 제거를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완전히 국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때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 중에 제가 자주 보여주는 미국의 연준이 돈을 그러니까 금융위기 위해 돈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엄청 찍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찍어냈다 했잖아요. 짧은 기간 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충격이잖아요. 지금 최근의 상황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급 충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발을 했잖아요. 공급 충격은 두 가지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공급망 교란에 의해 가지고 생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에 의해 가지고 또 이 공급 충격이 생겼잖아요. 근데 70년대도 공급 충격을 얘기를 하는데 70년대는 경제적인 요인이었었어요. 공급 충격이. 근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나타난 공급 충격은 뭡니까요? 비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급 충격이 이건 비경제적인 거잖아요. 네? 바이러스 이 확산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치 실패의 결과잖아요. 패권 경쟁에. 이것도 비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 충격.
공급 충격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되게 써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 충격의 시대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되게 경제적인 충격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게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사태잖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요. 경제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 우리가 2, 3년간에 겪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는 바로 뭡니까요? 비경제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거예요. 거기다 수요 충격보다 공급 충격이 더 충격이 심하단 말이에요. 심해.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시장이 붕괴됐을 때 마지막 방어 수단이 정부하고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굉장히 대규모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의 강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찍어낸 거예요, 연준이요. 근데 이런 일이 이번으로 끝나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 충격의 시대로 완전히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 충격 시대로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봐보세요. 2019년부터 2022년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양적 긴축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줄였잖아요. 지금 여기 맨 위에 꼭대기 보게 되면 연준의 그러니까 그 이 자산이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돈 찍어낸 걸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직전에 비해 가지고 GDP 대비로요. GDP 대비로 연준이 찍어낸 돈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14%포인트나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14%포인트나.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얼마나 증가했었어요? 금융위기 때는요. GDP 대비 6%에다가 한 19%까지 이렇게 왔었으니까는 예? 한 20%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전에까지 해가지고요. 한 14%뿐이 안 증가했던 거예요. 그 한 7, 8년 동안에요. 근데 팬데믹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 돈을 투입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돈을 투입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비경제적인 요인 공급 충격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이것이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정부 부채 폭증이잖아요. 정부 부채 폭증이죠. 예? 정부 부채 폭증. 그렇죠? 정부 부채가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예? 그럼 정부 부채가 저렇게 폭등한 상황 속에서 정부라는 건 뭡니까요?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의 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경제를 운용하다가 시장이 위기 상태에 빠졌을 때 마지막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 패배자, 낙오자들이 의지할 곳이 정부잖아요. 예? 정부는 조세나 재정을 가지고 불평등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할이요. 그렇죠? 근데 정부 부채가 저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쓸 돈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닥이 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경제적인 약자층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한데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 그거를 정부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 예? 정부의 자원이 그러니까 다 이게 바닥이 나버렸으니까요. 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면은 경제가 좀 그할 때 지금 이걸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거품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어진 거품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낮춰놔야 되는 거예요. 낮춰놔야지만이 또 다른 비경제적인 요인에서 공급 충격이 올 때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냐면 이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돈을 대규모로 찍은 게 되게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자산시장으로 다 갔다 왔잖아요. 자산시장으로요. 자산 가격을 쫙 끌어올렸는데 미국은 주식시장의 대부분이 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대부분이 갔고요.
그러면 연준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다시 유동성을 해소한다는 얘기는 자산시장의 충격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품을 줄여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지만이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는 사실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도래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댓글에서 가끔 저한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들은 그 고통을 갖기 싫은 거야. 고통을 갖기 싫은 거예요. 주가도 계속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 예? 그 가치 전부 다 뭐냐면은 금융자본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연준이 포로가 되다 보니까는 국민들조차도 이 몰핀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몰핀에 중독돼 있는 거야. 중앙은행이 돈을 회수하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부채를 줄이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생길 수 있는 고통을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고소득층이나 부유층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요. 예?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걸 그냥 경제인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하는 재정까지 줄이게 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채권 찍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차입을 늘리지 말고 부유층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로 정부 재정을 그러니까는 건전화시켜야 되는 거죠. 정부 재정 건전화 저 반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그러니까 걷어서 하는 것이 부유층한테 세금을 걷어서 하는 방식이 예? 그게 가장 건강한 방식인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는 1년에 1억 달러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러니까는 내는 거를 이렇게 아주 그냥 아까워하고 그러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예? 저 뒤에 우리나라 얘기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